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구천입니다. 이번에 논의할 그 주제는 슈음페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죠. 이 경제학자가 말년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저술을 하나 했는데 그 책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제 방대한 책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 체제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그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음페터는 1883년도에 이제 체코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1950년도에 작고한 그 정치 경제학자죠. 같은 해에 그 유명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도 이제 같은 해에 태어났고, 루드비히 폰 미제스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이제 그 2년 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칼 폴란이라고 하는 이 폴란이도 역시 1883년, 그래서 동시대에 아주 그 유명한 석학들이 많이 태어났던 그런 그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세기 말이죠. 이 경제학자 중에서 특히 그 케인즈의 경제학은 재정 정책,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거시 경제를 갖다가 이 조정을 하는 그런 이론이죠. 일반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정치가들이 대중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개발을 한다라든지 이런 쪽에 그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치가라든지 경제학자들은 케인즈의 경제학에 전부 그쪽으로 쏠렸죠. 인기가 있고. 그런데 비해서 슈음페터는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뭐 어떤 경제 지표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기업가의 어떤 혁신, 이것에 의해서 추동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 경제다. 이런 주장을 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슈음페터의 그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책의 핵심 질문은 자본주의가, 이 체제가 미래가 있는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하나의 그 동태적, 역사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다른 체제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 그 효율적인 그런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슈음페터는 어떻게 이 체제를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할 것이냐, 이런 그 주제,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그 놀라운 것은 그 결론이 뭐냐면은 냉철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결국 자본주의는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결론이 결국 뭐냐면 결국 사회주의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내다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슈음페터가 그런 결론을 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회주의자구나,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슈음페터는 그 보수주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 미국의 1930년대 당시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 이 대통령이 대공황의 어떤 어려움 이런 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문제라든지 이 복지 문제 이런 거를 대폭 이 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으로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죠. 그때 이제 이 슈음페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나라를 말아먹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할 정도로 이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본주의의 어떤 우월성이라든지 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죠. 알면서도 이 자본주의 체제 이거를 주의 깊게 분석을 한, 그리고 그 진단을 해본 결과 자본주의는 결국 이 쇠퇴하게 될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 주실 게 뭐냐면은 슈음페터가 얘기하는 사회주의, 이거는 오늘날 무슨 러시아라든지 무슨 중국이라든지 이와 같이 공산당 일당 체제가 이끌고 있는 어떤 그런 공산 국가, 이런 체제를 비단 그 지칭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포함하는 그런 그 광범위한
사회주의 경향이 많은 그런 체제의 전체를 이제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공적 당국이 생산 수단을 꼭 소유를 해야만 사회주의가 아니고 소유를 뭐 하는 것도 이제 사회주의지만 그런 어떤 이 공적인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이 생산 과정을 규제를 한다라든지 또는 어떤 가격에 통제를 가한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정의에 의하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오늘날 경제 민주화 이런 여러 가지 그 제도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 기업의 활동을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이 정치권에서 대폭 규제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한국의 경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슈페터의 정의에 의하면은 한국의 경제 민주화 이런 것은 일종의 그 자본주의가 쇠퇴하면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하나의 이 과정, 그런 징표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로 광범위하게 보는 것이 사회주의예요. 그러면 왜 슈페터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이것이 이행이 될 것으로 봤는가? 말하자면 자본주의를 어떤 동태적인 역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했을 때 자본주의는 결국은 쇠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체제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받는 그 경제학자는 사실 마르크스 그리고 슈페터 이런 그 두 사람이 대표적이죠. 다른 사람들은 정태적인 어떤 균형 문제 이것이 사진을 찍는 걸로 말하면 정태적인 거는 이제 정지 화상 하나를 착착하면서 이제 사진 찍는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고 동태적인 거는 동영상을 찍는 것이죠. 어떤 시간 역사적인 흐름 이런 거를 분석을 해내면서 거기서 중요한 이 경제 지표 변수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거기서 어떤 계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하는가 이런 것을 동태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본다 하는 측면 그런 면에서 이제 마르크스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결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다르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계급 투쟁에 의해서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이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본 사람이죠. 근데 반면에 슈페터는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 합리주의적인 경향이 이제 점점 강화가 되면서 종래의 기업가적인 그런 혁신을 바탕으로 발전을 했던 것이 이제 멈추고 이것이 점차 혁신보다는 말씀드린 그런 그 합리주의, 공리주의적인 그런 효율만을 내세우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관료가 통제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도 기업가에 의해서 경영되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국가의 통제가 점점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낭만이 없는 그런 기업가, 말하자면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가 이런 식으로 이 기업가의 이미지가 점차 쇠퇴가 되고 이런 결과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자본주의가 공격을 받고 쇠퇴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슈페터가 봤을 때 자본주의는 두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이 됐다. 맨 처음에 첫 번째 단계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 기업가 활동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단계까지 대기업이 이제 쭉 생기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1770년대에서부터 19세기 말 이때까지의 그 자본주의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회로 보자면은 이 서구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한 60년 뭐 한 두 세대 정도 이렇게 뒤따라간다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 한국의 1960년대까지의 이 자본주의 이것은 기업가에 의한 그 영웅적인 그런 자본주의의 그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 뭐 한국의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정주영 회장 뭐 LG의 구인회 회장 이런 그 초기의 기업가 이런 분들이 맹활약을 하면서 국가 경제를 이끌었던 그런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시기까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러한 그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이전 그 사회는 일종의 상업 경제죠. 이 상업 경제하고 자본주의하고 다른 것은 자본주의는 기업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업경제, 이것은 중상주의 시대의 장사꾼, 이런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업경제는 경제의 여건이 거의 불변이고, 뭐, 혁신을 위한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리 많지를 않고, 관행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이익을 조금씩 보면서 이걸 축적을 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저축은 그렇게 크게 존재하지 않고, 이 화폐 거래는 일종의 매개의 수단으로서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일종의 정태적인 균형 상태의 그런 경제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것이 정태적인 상태에서 점차 동태적인 이 경제를 만들게 된 것이 바로 기업가의 혁신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생산 수단이 이 사적인 소유에 의해서 자기가 이 공장을 일구고 이 공장을 점점 키우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금융권의 은행의 신용 창조입니다. 기업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하면서 이 규모가 커지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주식을 상장을 한다라든지 해가지고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어떤 질적인 발전, 이것은 기업가의 혁신에 의해서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갑자기 하나의 중요한 혁신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재화가 탄생이 된다라든지, 뭐 새로운 생산 방법이 그런 것이 이제 발견이 된다라든지, 또 새로운 판로, 생산 방법, 시장이 개척이 되고, 또 원료, 반제품, 이런 공급원이 개척이 된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기업가 정신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은 쉽지만 그 하나하나가 이거를 개척을 하고 새로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가는 정말로 불철주야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면서 뛰어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혁신이 관철이 되면은 그동안의 어떤 비능률적인 그런 기업이 그동안 평탄하게 해왔었던 어떤 기업이 파괴가 되는 것이에요. 경쟁에서 이제 도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새로운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이 슈음페터의 기업가에 의한 이 창조의 과정,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창조적인 파괴다.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를 추동하는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인데, 이건 어떻게 말하면은 과거에 어떤 봉건 영주가 자기의 사적인 제국을 하나 이렇게 건설하는 거하고 이제 유사한 점이 있죠. 그래서 기업가도 자기의 제국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이것이 성공이 됐을 때 그야말로 이 승리자의 어떤 나의 의지가 관철이 됐고, 여기서 맛보는 창조의 기쁨, 이것이 바로 기업가적인 이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여된 어떤 소명, 이걸 나는 이루노라, 이렇게 이제 하나의 삶의 의미, 이런 것이 이제 되면서 이 자본주의 이 경제가 활짝 꽃을 피운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기업가라고 하는 이 계층은 부르주아 계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이 부르주아 계급이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태생적인 귀족은 아니지만 거의 귀족에 가까운 그런 귀족의 바로 아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그렇게 해가지고 꽃을 피웠는데, 그렇게 하면서 대기업 법인이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모가 되느냐 하면은 규모가 커져요. 그러면서 트러스트화되고 하면서 이것이 규모가 너무나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 영향력을 또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하면서 국가의 어떤 통제에 의한 이 조직화된 그런 자본주의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서부터 서서히 영웅적인 그런 기업가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점차 그렇게 하면서 관료주의화되는 그런 자본주의가 이제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의 자본주의, 이것이 이제 그 단계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되지만, 이와 같이 자본주의가 진화하면서 그 자체의 어떤
성공에 의해서 점차 성공의 결과 관료주의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 모순에 빠지게 되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속에서 슌페터가 봤던 거는 어떤 지식인 계층, 지식인 계층이 대기업 법인에 대해서 또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상당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인 계층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대학 교수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법조계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어떤 사회단체 이런 데를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정치계,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계층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결과에 의해서 태동이 되고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이제 나온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대기업 법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반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웅적인 그 기업가라고 하는 초창기의 그 기업가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없어지면서 2세, 3세 이렇게 넘어오면서 누가 해도 뭐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관료주의화한 혁신에 의해서 추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저절로 돌아갈 것 같이, 이렇게 이것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 지식인 계층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식인 계층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당장의 이슈가 뭐냐면은 대중한테 인기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대중은 기업가처럼 이 장기적인 어떤 축적,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장기적인 성과, 이런 거를 내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나한테 어떤 그 이익이 되느냐 하는 거에 훨씬 더 큰 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중이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정신의 쇠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자본주의는 오로지功利주의적인 이 어떤 숫자 노름, 이런 쪽으로 되면서 기업가 정신에 내포된 그런 이 영웅적인 그런 이미지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자본주의라는 건 비용 효과, 이거를 최적화하는 문제 아니냐 하는 정도로, 그럼 뭐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공장을 키우고 거기에 이제 이 기계를 장만해 가지고 어렵사리 회사를 키우고 하던 이 기업가도 역시 주식으로 포장된 어떤 상징 화폐, 이것으로 자기의 어떤 부를 오로지 숫자로만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만들어 놨는 이 부의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과거의 그 기업가, 초창기 기업가하고는 영 다른 그런 그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이 자본주의가 쇠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이제 슌페터가 본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 점차 사회가 이 부르주아가 더 이상 어떤 저축하고 축적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잃게 되면서 사회주의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됐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것이 슌페터의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주의를 할 점은, 슌페터가 그러니까 이제 곧 러시아라든지 북한, 뭐 이 중국 같은 그러한 사회주의 체제를 슌페터가 이제 상정을 했구나,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슌페터는 그 책에서 러시아 체제라든지 하는 거는 일종의 그 짜르 체제지, 이건 사회주의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중국 같으면은 뭐 일부 자본주의를 허용한다 하지만,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이 혁명을 했을 때 인민해방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그 일당 독재를 하면서 중요한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모든 이권을 틀어주고 있는 것이 이제 공산당이죠.
이런 그 체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 체제. 이렇게 봤을 때 이 슈음페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회주의,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슈음페터가 말하는 사회주의로 이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하고 그 현행 러시아라든지 이 중국의 체제, 이거하고는 이제 그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자본주의는 이것이 존속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이것이 기능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그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마지막에 또 민주주의는 과연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하는 그 중요한 또 이 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이제 슈음페터가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그 왕의 전제 정치에 반대하면서 민주주의가 인민주권 이런 사상에 따라서 발전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인민에게 어떤 자유와 평등 이거를 보장하는 정치 체제로서 발전이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여기서 이제 발전을 시켰는 그 제도라는 것이 이제 보통선거, 그 다음에 다수결 민주주의, 뭐 대의제, 이런 그 정치 제도를 탄생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슈음페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작동이 돼야만 민주주의가 존속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 5가지 그 열거를 했는데요. 그 조건, 민주주의가 타락하지 않고 존속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할 수도 있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정치 그 체제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가 경제 체제 쪽에서의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거하고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민주주의가 존속이 돼야만 이 인민의 사람들의 어떤 자유와 평등 이걸 우리가 이제 수호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충분히 많은 유능한 정치가가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어떤 지도자를 뽑는다 했을 때 거기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난 그런 유능한 그런 그 지도자급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형편없는 사람들이 후보자라고 나서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런 데다가 잘못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뽑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은 이 민주주의가 존속할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그 정치적인 결정, 이거는 모든 거를 다 하게 허용을 해서는 안 되고 이 결정 범위를 제한해야 된다. 어떤 경제 체제에 관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정치가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정치가나 유권자의 어떤 단기적인 이해 득실, 이거에 의해서 그야말로 어떤 중요한 그 체제 이런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잘 훈련되고 훌륭한 그 명망 있는 그러한 그 전통을 겸비한 이런 관료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공무원이 정치권에 기웃기웃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이쪽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쪽에 줄을 대려고 한다라든지 이래 가지고는 민주주의가 이제 남아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민주주의는 어떤 그 민주주의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그런 자기 통제 능력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이. 그래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나의 그 어떤 정당을 뽑았으면 그 정당이 하는 거를 좀 기다려줄 줄도 알고, 우리 사회처럼 뭐 툭하면은 이걸 탄핵을 시키려고 한다라든지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적인 어떤 인내심 이거를 강조를 했고요. 마지막 5번째는 사회 전반에 어떤 그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거를 상당한 정도의 어떤 관용을 가지고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봐도 우리나라가 현재 극과 극의 어떤 대립 구도, 이것이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이 상태인지 아닌지, 이 슈음페터가 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그
불안하게 여길 만한 그런 그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의 어떤 계급 투쟁에 의해서 사회주의로 이행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슈페터는 그렇게 본 건 아니고 이 역사가 마르크스적인 그런 계급 투쟁에 의해서 변이한다 이게 아니고 이제 슈페터는 기업가의 혁신에 의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러한 그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면에서 자본주의를 따를 체제는 없다. 슈페터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 성공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기업가의 어떤 그 혁신보다는 점차 관료주의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이며 결국 그 자리를 사회주의에 내줄 것이라고 이렇게 비관적인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그 사회의 어떤 성향이나 이 수준에 따라서 이행하는 속도도 다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되겠죠. 그런 그 모양새가 나타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중요한 하나의 그 매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거는 이제 뭐 슈페터가 얘기한 건 아니고 슈페터의 그 결론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인데요. 이 자본주의가 기업가적인 자본주의 이것과 민주주의가 잘 조화를 하면은 최상의 기능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주의 플러스 그러나 민주주의가 타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 민주주의가 타락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이 슈페터의 이 말하는 그 지식인들이 자신이 그 혜택을 받고 자라난 자본주의 자체를 또 공격을 하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런 상태라고. 자본주의 플러스 민주주의의 타락. 이렇게 되면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화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주의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그런대로 옳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성과는 자본주의 체제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어떤 보통 수준 이런 상태로서 성과가 이제 고만고만한 그런 상태 속에서 그래도 사회는 기능하는 사회로서 작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사회주의 상태인데 이 민주주의 자체도 타락했다. 이것이 결합을 하면은 말하자면 공산주의 짜르 체제, 러시아, 뭐 중국 같은 농노 체제, 중국의 이 연안 쪽 말고 이 내륙 쪽 보면은 농노같이 자신의 그 터전을 갖다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체제가 아직도 그 수많은 인민들이 그런 그 체제 속에서 사는 것이죠. 이런 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슈페터는 하여튼 우리 세대보다는 뭐 한 두 세대 훨씬 앞에 이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었던 그런 경제학자지만 우리가 이제 서구의 어떤 이 사상사적인 또는 그 경제사 이런 거를 봤을 때 한 두 세대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발전을 한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오늘날 슈페터의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우리 사회를 갖다가 진단을 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보고 많은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